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베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베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해외 축구 19경기 UEFA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 vs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뉴캐슬의 느린 후방 빌드업과 파리 생제르맹의 전방 압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최근 뉴캐슬은 후방 빌드업 속도가 느려서 상대의 변칙적인 전방 압박에 쉽게 고립되고 볼이 골키퍼까지 내려가며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크바라트스켈리아와 바르콜라를 축으로 전방에서 압박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는 팀이라 이 약점을 정면으로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크바라트스켈리아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며 압박을 유도하고 바르콜라가 반대편에서 커버 섀도우를 형성해 패스 루트를 차단한다면 뉴캐슬의 센터백과 골키퍼는 짧은 패스 옵션을 잃고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비티냐가 중원에서 압박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를 오가며 루즈볼을 회수해준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전방 높은 지역에서 여러 차례 세컨드 찬스를 가져갈 수 있다. 곤살로 하무스는 이런 압박 이후에 전개에서 박스 안으로 빠르게 침투하며 니어 포스트와 페널티 스폿 주변을 동시에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크바라트스켈리아와 바르콜라가 만들어내는 찬스의 최종 마무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위협적인 세트피스 찬스를 다양하게 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팀이라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뉴캐슬의 집중력이 한 번만 흔들려도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고든의 빠른 역습과 토날리의 롱패스가 한 번씩은 먹힐 수 있지만 후방 빌드업이 끊기며 반복적으로 수비에 내몰리는 전개가 이어진다면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피로도가 동시에 누적될 것이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뉴캐슬의 풀백 라인과 중원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박스 앞 공간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슈팅 볼륨이 점점 늘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이 완전히 무기력하게만 밀리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압박 회피 능력에서 파리 생제르맹보다 위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전방 압박과 세컨드 지역 장악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고 뉴캐슬은 빌드업 불안으로 인해 수비 시간이 더 길어지는 양상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자원들이 전방에서의 탈취 이후 빠르게 슈팅까지 연결한다면 경기 내내 뉴캐슬 수비는 박스 안에서 위기 상황을 연속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 세트피스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준비된 패턴으로 뉴캐슬의 지역 방어를 시험할 것이고 두세 번의 세트피스만으로도 득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전술적 상승과 경기 흐름 그리고 결정력에서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기대값이 더 크게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1파리 생제르맹은 크바라트스켈리아와 바르콜라의 전방 압박, 비티냐의 중원 조율, 곤살로 하무스의 박스 장악력을 앞세워 뉴캐슬의 빌드업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카드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 반면 뉴캐슬은 후방 빌드업이 끊기며 골키퍼까지 볼이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세컨드 지역과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높은 라인과 전방 압박, 준비된 세트피스 패턴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며 홈무대에서 승리를 목표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맨체스터 시티 vs 갈라타사라이. 이 매치업은 기본적인 전력 차이부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기다. 맨시티는 90분 내내 볼을 소유하는 데 익숙한 팀이고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슈팅 찬스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홀란드가 센터백 사이를 공략하며 니어와 파원을 오가고 필포든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면서 2선과 3선을 연결해 골 장면을 설계한다. 베르나르두 실바는 탈압박과 전환 패스를 동시에 책임지며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계속 흔들어 놓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볼 점유율을 장악하고 갈라타사라이 박스 주변에서 슈팅 숫자를 꾸준히 쌓아 나갈 그림이 예상된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누적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이 피로가 후반의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시멘과 사네의 역습 한 방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가 낮은 블록을 유지한 채 90분을 버티기에는 체력과 간격 관리 부담이 상당하다. 토레이라가 중원에서 버텨주더라도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관리하기에는 커버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구도가 나온다. 결국 맨시티가 높은 점유율 속에서 박스 주변을 점령하고 컷백과 세컨 찬스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갈라타사라이는 간헐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전체적인 슈팅 퀄리티와 빈도에서 열세를 피하기 어려운 매치업이다. 또한 장거리 비행 후 치르는 경기 특성상 후반 막판에는 수비 라인 간격이 더 벌어지며 크로스 침투 패스 대응이 느려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전술 완성도와 체력 관리, 이동거리까지 모든 조건이 맨시티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경기는 초반부터 맨시티가 템포를 주도하고 후반에는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추가 득점을 노리는 흐름이 유력하다. 결국 점유율과 박스 장악에서 갈라타사라이를 압도하는 쪽이 스코어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위 매치는 애초에 전력과 스쿼드 뎁스에서부터 균형이 맞지 않는 구도다. 맨체스터에서 치러지는 경기 환경과 볼 점유율 구조까지 감안하면 맨시티가 주도권을 내줄 이유는 거의 없다.
장거리 이동과 체력 부담을 떠안은 갈라타사라이가 후반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맨시티 승리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공격 패턴과 박스 장악력에서 차이가 명확한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리버풀 FC vs 카라바흐. 이 경기는 애초부터 전력과 스쿼드 깊이 그리고 경험치에서 리버풀이 우위를 점하고 들어가는 매치업이다. 리버풀은 비르츠와 소보슬러이가 이선에서 방향 전환과 직선 패스를 번갈아 사용하며 카라바흐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을 계속 시험해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소보슬러이가 하프라인 위에서 라인 브레이킹 스루 패스를 한 번만 정확히 찔러 넣는다면 모하메드 살라가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여러 차례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비르츠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지 않고 최소한의 터치로 전방으로 찔러주는 스타일이라는 점도 카라바흐에게는 부담 요소다. 카라바흐는 이미 중앙 수비 포지셔닝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 있고 라인 컨트롤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오프사이드 트랩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약 4160km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후반 시간대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리버풀의 공격 템포를 따라가기보다는 버티기에 급급한 양상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그렇지만 리버풀의 승리 배당 자체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크게 매력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기 힘든 구조라 단순 승패 배팅만으로는 기대 수익을 크게 끌어올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승패 자체는 리버풀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더라도 실제 배팅 접근에서는 언더버 시장을 주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카라바흐가 라인 브레이킹 패스 한 번에 무너지는 수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리버풀이 전반부터 공격적인 압박과 전진 패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카라바흐가 후반에 라인을 올리며 만회골을 노리는 순간 리버풀의 역습 한 방이 추가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기 양상 자체가 점점 득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될 여지가 크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홈에서 확실히 승부를 마무리하고 싶어 할 것이고 초반부터 상대의 체력과 집중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강도 압박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결국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동시에 골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올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위 매치는 리버풀이 홈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를 주도하고 카라바흐는 장거리 원정 피로와 수비 라인 불안으로 인해 버티기만 해도 퍽잘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그래서 실제 배팅 관점에서는 리버풀 승리를 기본 전제로 깔되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흐름에 초점을 맞춰 언더버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이다. 장거리 이동과 전력 격차,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 패스에 취약한 카라바흐 수비 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스코어까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로 해석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리버풀 승 추천.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축.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vs 인터밀란. 이번 경기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홈 분위기를 등에 업은 도르트문트, 그리고 3백 빌드업과 중원 장악력을 무기 삼는 인터밀란의 정면 충돌이다. 도르트문트는 이 상대는 눌러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전방 3명과 윙백까지 동시에 올라붙는 압박으로 상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빼앗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그 지점에서 기라시가 등지고 공을 받아주면 아데에미가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깊게 파고들며 곧바로 페널티 박스를 향해 치고 들어가는 빠른 전환이 이어진다. 은메차는 이선에서 템포를 끊지 않고 전진 패스를 붙여주거나 직접 박스로 침투해 세컨볼 상황에 관여하기 때문에 압박 성공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반면 인터밀란은 후방에서부터 차분하게 빌드업을 전개해야 하지만 도르트문트의 강도 높은 압박 앞에서는 3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패스 길목이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센터백이 옆으로 벌려 패스를 시도하는 순간 도르트문트의 윙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달려들어 터치라인 쪽에 가둔 뒤 높은 위치에서 턴오버를 유도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여기에 도르트문트 홈팬들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주는 웅장한 카드 섹션과 함성은 킥오프 이전부터 인터밀란 선수들의 판단과 첫 터치를 무겁게 만들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평소라면 쉽게 처리할 빌드업 패스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한 번의 미스가 곧바로 박스 앞 결정적인 실점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인터밀란도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의 연계와 움직임, 루이스 엘리케의 직선 돌파, 차라놀로의 롱패스를 통해 도르트문트의 뒷공간을 역이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 관리, 특히 역습 대비 수비 숫자와 중앙 차단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러나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경기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끌어올린 뒤 점차적으로 라인 조절과 교체 카드로 체력을 관리하면서 후반에도 전방에서 끊을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해 놓는 팀이다. 인터밀란이 빌드업 실수를 최소화하고 라우타로를 중심으로 한두 번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슈팅 볼륨과 박스 앞 점유에서는 도르트문트 우위가 예상된다. 특히 기라시의 박스 앞 마무리 능력과 아데에미의 직선적인 침투가 합쳐지는 순간 인터밀란 3백의 좌우 간격이 벌어지며 골문 앞에서 완전히 놓치는 장면이 나올 위험도 크다. 결국 전방 압박의 강도, 경기장 분위기, 그리고 높은 지역에서 시작되는 공격 전환까지 종합하면 이 매치는 도르트문트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 인터밀란이 득점을 만들어낼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기대값에서는 도르트문트 승리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카드다.
도르트문트는 기라시의 박스 장악력, 아데에미의 속도, 은메차의 전진 성향을 전방 압박과 결합시켜 높은 위치에서부터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차라놀르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빌드업과 마무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르트문트 원정, 그것도 챔피언스리그 특유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는 평소 같은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전술적 상승과 경기장 환경, 그리고 양팀이 강한 압박과 원정 부담을 어떻게 소화해왔는지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한판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도르트문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FC 바르셀로나 vs FC 코펜하겐. 이 경기는 처음부터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는 매치업이다. 바르셀로나는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적 틀을 갖추고 있고, 코펜하겐은 라인 간격과 뒷공간 관리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코펜하겐의 경우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쉽게 벌어지면서 이 구역에서의 압박 실패가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다니 올모가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방향을 틀어주고 라민 야말이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도를 만드는 패턴만 반복해도 충분히 득점 찬스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다. 코펜하겐이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게 가져가려 해도 측면 풀백 뒷공간과 박스 주변 세컨볼 상황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 실점 패턴이 단순히 하나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리 자체는 전력과 상성을 감안하면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측면에서는 바르셀로나 승리 쪽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될 수 있어 단순 승리 픽만으로는 메리트가 떨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 코펜하겐의 수비 구조를 고려하면 실점이 한번 발생한 이후 추가 실점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스코어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게 가져가면 코펜하겐은 빌드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수를 범하며 자기 진영 깊숙한 지역에서 공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라민 야말과 페란 토레스의 침투, 세컨라인에서 다니 올모의 마무리 가담까지 더해지면 다양한 득점 루트가 동시에 가동될 수 있다. 코펜하겐 입장에서도 완전히 물러서서 0-0만 바라보기보다는 역습이나 세트피스를 통해 최소한의 반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움직임은 곧 공간 노출과 템포 상승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잠그는 저득점 흐름보다는 전력 차이와 수비 조직 차이가 스코어로 수치화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구도다.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 승리 가능성은 높게 보면서도 실제 배팅 관점에서는 언더오버 시장을 주력으로 접근하는 편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이선과 측면에서 공을 다룰 줄 아는 자원들이 풍부해 코펜하겐의 느슨한 라인 간격과 흔들리는 수비 조직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전력이다. 반면 코펜하겐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수비 불안이 반복되고 있어 이 경기에서도 큰 무대의 템포와 압박 강도를 온전히 버텨내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번 매치는 바르셀로나 승리 가능성을 기본 전제로 두되 코펜하겐의 수비 구조를 감안하면 언더오버 시장, 특히 득점이 활발하게 터지는 흐름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추천.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축. 아스널 vs 카이라트. 이 경기는 데클란 라이스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이 미드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도다. 라이스가 수비라인 앞에서 1차 차단을 해주고 곧바로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순간 요케레스의 움직임이 살아난다. 요케레스는 피지컬을 앞세운 포스트 플레이뿐 아니라 뒷공간 침투와 니어 포스트로 파고드는 움직임까지 겸비해 카이라트 알마티 센터백들을 계속 흔들 것으로 보인다. 부카요 사카는 오른쪽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도와 컷백 각도를 동시에 열어두고 외대고르는 박스 앞 좁은 공간에서 마지막 선택지를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 카이라트 알마티 입장에서는 호르지뉴가 후방에서 볼을 풀어줘야 하지만 아스날의 전방 압박과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 타이밍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전개가 쉽지 않다. 더블 볼란치가 라인 사이 공간을 커버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반 템포씩 늦어질 경우 라이스와 외대고르의 중거리 시도, 요케레스의 박스 침투까지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특히 그동안 카이라트 알마티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중심에 둔 빌드업 전술을 메인으로 활용하는 팀들을 상대로 이선 마킹과 박스 주변 간격 관리에서 약한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했다. 이번 매치업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문제가 반복될 경우 아스날의 중거리와 박스 안 마무리가 결합돼 멀티 득점 양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는 아스날 벤치가 교체 타이밍을 정확히 가져가면서 측면과 이선의 활동량 높은 자원을 투입해 지친 카이라트 알마티 수비진을 계속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 자체는 아스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경기 양상도 일방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진행될 확률이 크다. 다만 전력 차이가 워낙 크게 벌어진 매치업이라 아스날 승리 배당 자체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 승패보다는 골스 기준 언어버 쪽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접근이다. 아스날이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며 득점을 열어두고 후반 교체 자원까지 활용해 공격 템포를 이어간다면 자연스럽게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카이라트 알마티가 한두 번 역습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방 전개 완성도를 감안하면 대부분 시간을 수세에 몰려보낼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경기 그림 자체는 아스날 우세가 분명하고 패팅 관점에서는 언어버를 중심으로 한 다득점 방향 선택이 더 합리적인 매치업이다. 이라스날은 데클란 라이스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중심으로 요케레스 사카웨데고르의 조합 플레이를 통해 박스 안팎에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카이라트 알마티는 박스투박스 유형의 빌드업을 메인 전술로 사용하는 상대에게 라인 사이 간격과 박스 주변 수비에서 반복적인 약점을 노출해왔다. 이번 경기는 승부 자체는 아스날 우세가 뚜렷하고 실질적인 배팅 포인트는 다득점 양상을 전제로 한 오버 선택이 더 효율적인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스날 승 추천.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축. 레버쿠젠 vs 비아레알. 이 경기는 점유율 위주의 느린 전개와 순간 가속을 앞세운 전환 공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레버쿠젠은 3백과 윙백을 활용해 빌드업 출발점을 넓게 가져가고 테리어와 틸만을 하프스페이스에 세워 다양한 공격 각을 만들어낸다.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후방에서 볼을 잡는 순간 템포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면 비아레알의 수비 라인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뒷공간을 내줄 위험이 커진다. 이때 테리어는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비수를 끌어모으고 반대편 윙백과 틸만이 빈 공간을 노려 침투하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비아레알은 점유율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 블록이 재정비할 시간을 계속 허용하는 구조라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긴 어렵다. 특히 풀백이 높게 올라간 시점에 볼을 잃으면 곧바로 뒷공간이 노출되면서 레버쿠젠의 전환 공격에 취약한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레버쿠젠은 압박 강도를 조절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전방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 빌드업을 옆으로만 돌리게 만들고 측면에서 탈출 경로를 차단하는 수비 패턴을 가동할 것이다.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라인 전체를 밀어 올리고도 박스 근처에서 속도를 다시 한번 잃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어 전반부터 강하게 상대를 흔들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챔피언스리그 특유의 긴장감 속에서 홈팀이 압박과 전환 속도를 앞세워 초반 주도권을 가져가기 쉬운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구도는 레버쿠젠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레버쿠젠이 먼저 앞서 나간 뒤에는 경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상대의 무리한 만의 시도를 역이용하는 그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레버쿠젠은 3백 구조와 윙백의 적극적인 가담, 그리고 알레이스 가르시아의 순간적인 템포업을 앞세워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 수 있는 팀이다. 비아레알은 모레노와 모레이로의 개인 기량이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느린 전개와 풀백 복귀 문제로 인해 수비 조직이 흔들릴 여지가 분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홈에서 더 공격적인 전환과 압박을 구현할 수 있는 레버쿠젠이 스코어까지 가져갈 확률이 높은 승부이며 레버쿠젠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레버쿠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AT 마드리드 vs FK 보데글림트. 이 경기는 전형적인 중원 싸움과 원정 피로라는 두 축이 겹치면서 AT 마드리드 쪽으로 무게가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AT 마드리드는 파블로 바리오스가 1차 압박을 견디며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곧바로 윙으로 볼을 뿌려주고 훌리안 알바레즈와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다. 이 과정에서 세컨볼 경쟁력까지 동반되면 보데글림트는 한번 끊어낸 공도 다시 상대에게 돌아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무거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활동량은 단순히 공격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측면 수비 가담과 컷백 차단에도 크게 기여하며 상대 윙어와 풀백의 오버래핑을 번번이 끊어낸다. 반면에 보데글림트는 호그와 하우기의 측면 돌파, 살트네스의 중원 조율을 통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AT 마드리드의 촘촘한 내줄 블록을 정면 돌파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노르웨이에서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긴 비행과 시차, 그리고 기후 차이는 선수들의 회복 속도와 훈련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임의 세밀함과 압박 강도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보데글림트가 과감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며 맞불을 놓는 장면이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T 마드리드의 압박 구조와 중원 장악력이 더 크게 부각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AT 마드리드는 한번 앞서가기 시작하면 라인을 조절하며 경기 페이스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는 데 능숙하고 필요할 때는 파울로 타이밍을 끊어 상대의 반격삭을 미리 잘라낸다. 보데글림트 입장에서는 세트피스나 롱볼 상황에서 한두 번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원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지점에서 AT 마드리드와의 간극이 분명하다. 결국 중원 경합과 세컨볼 경쟁, 전환 속도에서 AT 마드리드가 지속적으로 우위를 가져가게 된다면 경기가 진행될수록 보데글림트는 수비 시간만 길어지고 공격 전개는 짧게 끊기는 패턴에 갇힐 위험이 크다. 그리고 이런 그림이 반복되면 실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점유와 슈팅 숫자에서부터 압도적인 차이가 벌어지면서 심리적인 피로도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판 특성상 보데글림트가 한 번의 롱패스나 세트피스로 균형을 맞추는 장면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구조적인 우위라기보다 일시적인 변수에 가깝다. 따라서 전술 구조, 중원 장악력, 세컨볼 경쟁력, 원정 피로 요소를 모두 합쳐서 보면 이 대진은 시간이 갈수록 AT 마드리드 승리 쪽으로 서서히 굳어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AT 마드리드는 파블로 바리오스를 중심으로 한 중원 탈압박과 전방 압박 구조가 이미 자리 잡은 팀이라 상대가 체력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부터 경기 흐름을 쥐고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보데글림트는 공격 전개 능력과 측면 돌파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거리 원정과 환경 변화라는 변수 앞에서 90분 내내 같은 강도로 맞불을 놓기에는 부담이 큰 대진이다. 그래서 이 매치는 AT 마드리드가 홈 관중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경기를 지배하며 스코어와 내용 모두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보는 쪽이 더 설득력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SL 벤피카 vs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사이드 오버로드와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누가 더 잘 활용하고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막아내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가 된다. 벤피카는 파블리디스를 축으로 한 박스 안 마무리와 올스네스의 연계, 리오스의 활동량을 통해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라는 점에서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선택은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한다. 파블리디스는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이 뛰어나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언제든 한 방을 터뜨릴 수 있지만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전방에서 강한 압박으로 빌드업을 끊어낸 뒤 역습으로 나오는 그림이 더 자주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올스네스와 리오스는 중원에서 많은 거리를 커버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은바페와 벨링엄이 동시에 중간 지점으로 내려와 볼을 받는 순간마다 수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라인을 계속 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 전개 시 오른쪽 측면과 그 인근 공간에 은바페, 벨링엄, 다른 공격 자원들을 몰아두며 수비 블록을 한쪽으로 끌어당긴 뒤 반대편에서 대기하던 브라임 디아즈에게 오픈 패스를 연결해주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이때 브라임 디아즈는 풀백 한 명을 등지고 받거나 정면에서 마주보는 구조를 선호하며 짧은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1대1을 해결한 뒤 직접 슈팅까지 이어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벤피카 풀백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은바페와 측면 연계를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순식간에 전환되는 공까지 신경 써야 하므로 전후반 90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의 아이솔레이션 전술은 단순히 브라임 디아즈 개인 장기전에 그치지 않고 한번 드리블을 성공해 수비를 제친 뒤 컷백이나 반대편으로의 재전환까지 염두에 둔 설계라 한 차례 막아냈다고 해서 위험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벤피카는 수비 시 두 줄 수비로 중앙 통로를 잠그려 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전개 속도와 패스 각도 변화에 계속 뒤쫓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이드에서의 1대1을 돕기 위해 추가 수비수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파블리디스를 향한 빠른 전개보다는 오히려 수비 부담 탓에 공격진의 체력이 먼저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위험도 존재한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선제골을 기록하는 순간 굳이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도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조절하며 벤피카의 빌드업을 유도한 뒤 다시 사이드 오버로드와 아이솔레이션 패턴으로 추가골을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벤피카 측면 풀백과 윙의 체력이 떨어지면 은바페 쪽으로 쏠린 시선을 역이용해 브라임 디아즈에게 전환되는 장면이 더 자주 나오면서 박스 안에서 원터치 마무리 찬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벤피카가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라인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려 할수록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과 아이솔레이션 패턴은 더 날카로운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술적 상성 자체가 벤피카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종합적으로 보면 벤피카는 박스 안 피지컬과 세트피스에서 득점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만 경기 전체 흐름과 전개 주도권 그리고 측면에서의 위협 지수는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더 강하게 기울어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1벤피카는 파블리디스를 중심으로 한 박스 안 마무리와 올스네스, 리오스의 활동량으로 경기 균형을 맞추려 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준비해온 사이드 오버로드와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90분 동안 온전하게 막아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보인다.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와 벨링엄, 브라임 디아즈라는 강력한 주축 멤버를 통해 한쪽으로 수비를 몰아놓고 반대편에서 1대1을 해결하는 구조를 완성해둔 만큼 시간이 갈수록 벤피카 수비 라인의 부담을 누적시키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벤피카가 홈에서 버티는 구도라기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전술적 상승과 개인 기량 우위를 앞세워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쪽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벤피카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프랑크푸르트 vs 토트넘 호스퍼. 이 경기는 수적 우위를 활용한 점유축구와 일정 피로가 쌓인 전환 축구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상승이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는 매치업이다. 프랑크푸르트는 초반부터 3-4-3 기반의 빌드업 구조를 활용해 후방에서부터 볼을 돌리며 볼 주변에 34명의 숫자를 세워 안정적으로 탈압박을 시도할 것이다. 에브누탈리브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면서 크나우프, 다우드와 삼각형을 형성하는 순간 토트넘의 1차 압박을 한 번에 벗겨내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반에는 프랑크푸르트가 점유율과 패스 수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경기 흐름을 차분하게 쥐고 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토트넘은 일정 누적에 따른 체력 저하 때문에 초반에는 강한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 강도도 떨어지는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프랑크푸르트의 빌드업은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중원에서 다우드가 볼을 잡고 좌우로 방향을 돌려주는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히샬리손과 텔, 사비 시몬스를 활용한 역습 한 방에 기대를 걸 수 있지만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강한 전방 압박까지 가져가기엔 체력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토트넘이 전방에서 강하게 나섰다가 한번 압박이 풀리면 이선 뒷 공간과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프랑크푸르트의 패스 네트워크에 휘둘리는 구도가 나올 수 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는 볼을 잃었을 때에도 근처에 이미 34명이 모여있는 구조라 곧바로 압박을 걸어 역습 출발점을 차단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토트넘이 체력 저하로 인해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수비 라인이 내려앉은 상태에서 단순히 버티기만 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프랑크푸르트의 점유는 더 길어지고 박스 근처에서의 세컨 찬스와 중거리 슈팅 빈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후반 60분 이후로 넘어가면 양 팀의 체력 차이는 더 뚜렷해질 것이고 프랑크푸르트는 교체 카드를 활용해 측면 에너지와 중원 활동량을 보강하며 압박 강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토트넘은 일정 부담 속에서 교체 카드 역시 100%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체력과 간격 관리에서 밀리는 후반 구간이 길어질수록 실점 위험은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얼마나 많이 뛰느냐보다 어디에 숫자를 배치하고 어떻게 공을 소유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며 그 구조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쪽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프랑크푸르트의 수적 우위 빌드업과 토트넘의 일정 피로가 맞물리면서 시간대가 지날수록 경기 주도권과 찬스 빈도는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조금씩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1. 프랑크푸르트는 수적 우위를 활용한 빌드업과 안정적인 점유 구조를 통해 경기 흐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이고 이번 대진에서는 그 장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토트넘은 촘촘한 일정 속에서 체력과 집중력 모두 부담을 안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특히 후반 구간에서 압박 강도와 간격 관리가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점유와 찬스 생산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업으로 평가되고 토트넘은 순간적인 개인 기량 이상의 변수가 없다면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은 그림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랑크푸르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오브 언더 강추 클럽 브리에 KVBS 올림피크 마르세유 이 경기는 중앙에서 버티려는 클럽 브리에와 측면을 통해 틈을 벌리고 세트피스로 마무리를 노리는 마르세유가 맞붙는 구도다. 클럽 브리에는 4-2-3-1 구조로 수비 숫자는 맞춰 두지만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한 번씩 벌어질 때마다 하프 스페이스 수비가 흔들리는 약점이 분명하다. 맥스 딘과 반 제이르가 공격에서 볼을 발 밑에 두고 플레이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빠른 전환보다는 멈춰 서서 다시 방향을 찾는 장면이 많고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가 정렬할 시간을 충분히 주게 된다. 반면 마르세유는 은하네리의 인버티드 움직임과 윙백의 오버래핑이 맞물리면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반대 측면으로 전환되는 패스를 통해 완전히 열린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능한 팀이다. 9-1의 안쪽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가 위협적으로 이어지면 클럽 브리의 수비 라인은 좌우로 넓게 벌어지고 그 틈에서 파울이 유도되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박스 근처 프리킥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파이샤오와 호이비에르가 번갈아 프리킥을 전담하며 직접 골 혹은 세컨드 볼 상황에서의 추가 찬스를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하다. 클럽 브리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자니 세트피스와 측면 수비 부담이 커지고 라인을 올려 맞불을 놓자니 전환 속도 싸움에서 밀리면서 뒷공간이 열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마르세유는 3-4-3 구조를 활용해 볼을 소유할 때는 여유를 가지면서도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숫자 우위를 만들고 바로 박스로 진입하는 패턴이 준비되어 있어 흐름이 한번 넘어가면 상대가 끊어내기 쉽지 않다. 또한 세트피스 퀄리티 차이가 누적되면 스코어가 열리는 순간부터는 클럽 브리에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라인을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마르세유의 역습과 추가 득점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측면 활용도와 세트피스 완성도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킥 퀄리티까지 감안하면 마르세유 쪽 기대값이 더 높은 매치업이라고 판단된다. 1클럽 브리에는 기본 구조와 수비 숫자는 갖추고 있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 관리 그리고 측면 전환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에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팀이다. 반면 마르세유는 인버티드 움직임과 윙백 오버래핑 그리고 파이샤오 이비엘의 세트피스 킥 퀄리티까지 더해져 측면과 세트피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이 풍부하다. 이번 경기는 측면에서 틈을 만들고 박스 근처 프리킥을 살려낼 수 있는 쪽이 스코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 방향성은 마르세유 쪽으로 더 기울어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클럽 브리의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 오브 추천 PSV 에인트호벤 vs 바이에른 뮌헨 이번 매치는 느린 수비 리커버리와 빠른 전환 공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형적인 상성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인트호벤은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빌드업과 점유를 통해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가려 하겠지만 볼을 잃는 순간마다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역습에 노출되고 있다. 페피, 페리시치, 비어르만을 중심으로 한 전방 전개는 기본적인 패턴 자체는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 박스 앞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패스를 요구한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전개 과정이 길어질수록 미스가 나올 확률이 커지고 한번 끊기는 순간에는 수비 리커버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수적 열세 상황에서 역습을 허용하는 그림이 자주 그려진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전방 압박과 미드필드에서의 볼 탈취 이후 고레츠카가 주도하는 빠른 전환으로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케인의 연계와 마무리, 올리세의 측면 돌파와 컷인, 고레츠카의 세컨 침투까지 이어지는 삼각 구도가 형성되면 아인트호벤 수비 조직은 라인을 정돈하기도 전에 슈팅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 특히 아인트호벤이 만회골을 노리며 라인을 올리는 구간에서는 한번 끊긴 볼이 그대로 바이에른 뮌헨의 역습 출발점이 되면서 더욱 넓은 공간을 내줄 수 있다. 체력과 간격 관리가 무너지는 후반 구간으로 갈수록
아인트호벤의 수비 블록 사이 공간과 뒷공간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바이에른 미넨의 코너킥 니어 포스트 패턴은 세트피스 한두 번만 제대로 연결되더라도 경기 양상 자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아인트호벤 수비가 1차 니어 포스트 경합에 쏠리면 뒷선 마크가 느슨해지고 세컨볼 대처에 허점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세트피스만 놓고 봐도 바이에른 미넨이 득점 기대값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도 바이에른 미넨은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에서 자신감을 가진 상태로 경기에 들어갈 수 있고 아인트호벤은 최근 실점 패턴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불안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경기 초반에는 아인트호벤이 점유해서 앞서더라도 압박 강도가 유지되는 중반 이후에는 바이에른 미넨의 역습과 세트피스가 점차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공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공을 빼앗은 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골문까지 도달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된다. 그 관점에서 보면 빠른 전환과 세밀한 세트피스 패턴을 동시에 갖춘 바이에른 미넨 쪽으로 승부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자연스럽다. 이라인트호벤은 빌드업과 점유를 통해 경기를 통제하려 하지만 최근 드러난 느린 수비 리커버리와 간격관리 문제는 상위 클래스의 전환 공격을 상대하기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반면 바이에른 미넨은 고레츠카가 이끄는 빠른 전환과 케인 올리세의 결정력, 여기에 니어 포스트 세트피스 패턴까지 더해져 한번 흐름을 잡으면 연속 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공을 오래 쥐고도 실점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림이 예상되며 바이에른 미넨의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인트호벤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AFC 아약스 vs 올림피아코스. 이 대결의 핵심은 아약스가 준비한 짧은 패스 빌드업과 박스 근처 패턴 플레이가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는 올림피아코스 수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고드느냐다. 아약스는 글러우를 중심으로 삼선에서 전진 패스를 뿌리고 클라센과 돌베르가 번갈아 박스 안팎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 구조를 통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클라센의 타이밍을 가늠한 침투는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특히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고 세컨 찬스 상황에서도 박스 근처 숫자를 유지해 두 번째 세 번째 슈팅을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엘카비의 박스 장악력과 마르틴스의 패싱 능력을 활용해 역습과 빠른 전개를 노리겠지만 체력 저하 국면에서 더블 볼란치 앞뒤 공간을 내주는 순간이 계속 누적되면 수비 조직이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전반에는 다소 탐색전 양상 속에서 팽팽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어도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압박 강도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아약스 쪽이 점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경기 중 누적되는 체력 소모, 암스테르담, 원정 특유의 압박감까지 종합하면 올림피아코스 수비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그림이다. 아약스 입장에서는 클라센을 중심으로 한 이선 침투와 돌베르의 연계 움직임을 통해 상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한 번의 경기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올림피아코스가 후반 막판까지 버티는데 성공하더라도 세트피스와 세컨볼 상황에서 아약스 이선이 박스 주변을 장악할 경우 결국 실점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벤치에서 투입되는 공격 자원들을 통해 아약스는 후반에도 압박과 전진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교체 카드에서 경기 흐름을 바꿀 만큼의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 편이라는 점도 변수다. 결국 이 경기는 중앙 압박 유지력과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완성도, 그리고 원정팀의 체력 저하로 벌어지는 간격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의 싸움으로 압축된다. 그래서 후반 승부처 타이밍에 클라센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는 장면이 많이 연출된다면 아약스 쪽 득점 기대값은 눈에 띄게 높아질 수 있다. 올림피아코스는 엘카비의 한 방으로 균형을 깰 수 있는 팀이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실점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기대값은 다르게 그려진다. 종합하면 전술 구조와 체력 분배, 이동 피로도까지 겹쳤을 때 이 매치는 아약스가 후반 승부처에서 스코어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구도라고 판단된다. 일마무리 코멘트. 아약스는 짧은 패스 빌드업과 이선 침투 패턴을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팀이라 상대 수비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겹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장거리 원정 이동까지 더해져 집중력 유지가 더욱 어려운 환경이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했을 때 이번 경기는 아약스가 클라센을 중심으로 한 승부처 마무리를 통해 홈에서 확실하게 웃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브 추천. SSC 나폴리 vs 첼시. 이 경기는 단순 화력 대결이 아니라 측면 수비 조직력과 박스 안 크로스 대응 능력이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나폴리는 노아 랑이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인프런트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첼시 포백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카드다. 노아 랑이 풀백을 따돌리고 박스와 가깝게 파고들어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려준다면 호일룬과 맥토미니가 니어와 파 사이를 나눠 점유하면서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호일룬의 피지컬과 움직임은 첼시 센터백들을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라인이 내려앉는 순간 엔소의 전진 패스 루트가 막혀 첼시의 전개 템포도 끊길 가능성이 크다. 맥토미니는 세컨볼과 박스 근처 침투에서 항상 추가 옵션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한 명만 막아서는 실점 위험을 줄이기 어렵다. 반면에 첼시는 델락과 콜 파머를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더블 볼란치와 포백 사이의 수평 수직 간격 조절이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나폴리가 전방 압박 강도를 조절하면서도 첼시 풀백 뒤 공간을 집요하게 노릴 경우 측면에서 시작되는 크로스와 세컨볼 장면이 거듭되며 슈팅 수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전개 과정에서 콜 파머를 중심으로 중앙에서의 창의성을 살리려 하겠지만 나폴리가 중원에서 맥토미니와 윙백까지 동시 압박을 가하면 볼을 잃은 직후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도 충분히 그려진다. 특히 좌우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누적되면 노아, 랑 쪽 사이드에서 풀백과 센터백이 동시에 끌려 나가는 사이 반대편에서 호일론이 박스 안에서 1대1 매치업을 잡는 구조가 자주 반복될 수 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첼시 수비는 크로스를 막으러 나갈지 안에서 마킹을 유지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한쪽이 비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나폴리는 굳이 무리하게 중앙을 관통하기보다는 노아, 랑의 인프런트, 크로스와 윙백의 오버래핑을 활용해 측면에서부터 첼시의 조직적 허점을 공략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다. 반면에 첼시는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뒤쪽 공간 관리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더라도 풀백의 전진 타이밍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경기다. 종합적으로 보면 나폴리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박스 안 피지컬 우익 세컨볼 경쟁까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첼시는 포백과 더블 볼란치 사이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해 크로스 대응에서 불안한 그림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 상승과 최근 흐름을 함께 고려하면 전개 안정성과 박스 안 마무리에서 나폴리 쪽 기대값이 더 높은 경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홈에서 나폴리가 초반부터 측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플랜을 가져간다면 첼시 수비 라인의 흔들림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일나폴리는 노아, 랑을 축으로 한 측면 돌파와 인프런트 크로스, 호일론과 맥토미니의 박스 안 움직임을 결합해 첼시 수비의 약점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첼시는 좌우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포백 더블 볼란치 간 간격관리 불안으로 인해 크로스와 세컨볼 장면에서 실점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나폴리가 홈에서 전술적 상승과 박스 안 결정력을 앞세워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흐름을 끊어내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나폴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AS 모나코 vs 유벤투스.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콤팩트한 연계 공격을 앞세운 AS 모나코와 더블 볼란테로 버티는 유벤투스 수비 구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AS 모나코는 골로빈이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공을 받는 순간 아클리오체와 비에레트가 동시에 라인을 흔들며 수비수들의 시선을 나눠 갖는 패턴이 이미 몸에 밴 팀이다. 골로빈이 짧은 2대1 패스로 압박을 벗겨내고 안쪽으로 파고들면 아클리오체는 박스 안팎 경계 지점에서 뒷공간을 향해 깊이 침투하며 유벤투스 수비 라인의 타이밍을 시험대에 올릴 것이다. 유벤투스는 더블 볼란테가 수비 라인 앞을 지키며 라인을 보호해야 하지만 측면 풀백이 전진했다가 돌아오는 사이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구간을 모나코가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AS 모나코가 연속적인 2대1 원투 패스를 이어가면 유벤투스 수비는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할지 머뭇거리는 사이에 뒷공간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비에레트는 수비수와 몸싸움을 해가며 니어 포스트 쪽으로 파고들고 반대편에서는 아클리오체가 팩 포스트를 향해 움직이면서 수비 라인을 가로로 찢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때 골로빈이 박스 앞에서 슈팅과 스루 패스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위치를 점하면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유벤투스도 데이비드의 뒷공간 침투와 일디즈의 드리블 돌파를 활용해 역습 한두 번은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박스 앞 체류 시간에서는 AS 모나코 우세가 예상된다. AS 모나코가 전방 압박 강도를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중원에서부터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진한다면 유벤투스의 후방 빌드업은 점점 사이드로 몰리며 롱볼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세컨볼 경쟁에서 중원 숫자를 잘 맞춰 들어가는 쪽이 자연스럽게 2차 공격 기회를 더 많이 쌓게 되는데 콤팩트한 블록을 유지하는 AS 모나코가 이 부분에서도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 완성도,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 타이밍 감각까지 고려하면 유벤투스 수비가 90분 내내 실수 없이 버티기에는 부담이 상당한 구도다. 전반에는 유벤투스가 라인을 다소 낮추며 버티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스 앞 수비 압박이 늦어지고 골로빈과 아클리오체에게 허용하는 터치수가 늘어날 여지가 크다. AS 모나코 입장에서는 한번 박스 앞에서 연계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유벤투스가 라인을 회복하기 전에 골문을 여는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연계 공격 완성도,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 세컨볼 경쟁력, 박스 앞에서의 결정력까지 종합하면 승부의 추가 AS 모나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이다. 1AS 모나코는 골로빈과 아클리오체를 중심으로 박스 주변에서 짧고 빠른 연계를 만들어내며 비에르트의 움직임과 결합해 다양한 마무리 루트를 보유하고 있다. 유벤투스는 더블 볼란테 구조로 수비 안정을 추구하지만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에서의 순간적인 대응이 늦어질 경우 모나코의 콤팩트한 패턴 플레이를 온전히 막아내기 어렵다. 전술적 상승과 공격 패턴 완성도,
그리고 90분 동안 누적될 압박과 찬스의 질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AS 모나코가 승리를 통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승부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S 모나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루아얄 위니옹 생질로아즈 vs 아탈란타 PC. 이 경기는 미드필더 간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위니옹과 그 틈을 파고들어 전방 침투를 설계할 줄 아는 아탈란타의 맞대결이다. 위니옹은 기본적으로 3-4-1-2 구조에서 윙백을 올려 폭을 넓히려 하지만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중앙 장악력을 잃으면서 상대에게 전진 드리블과 스루 패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단점이 분명하다. 아이트 엘하지는 기술적으로 좋은 자원이지만 주변 지원이 늦어지는 구간에서는 혼자서 전진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볼을 잃으면 곧바로 역습의 시발점이 된다. 플로르주와 중원 파트너들은 활동량은 있지만 라인 간 간격을 줄여주는 역할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 수비 앞 공간이 텅 비는 장면이 잦다. 반면 아탈란타는 에데르송이 중원에서 볼을 따내는 순간 데 케텔라에르에게 빠르게 연결해주는 전개가 가능하고 이때 크르스토비치가 중앙에서 버티거나 옆으로 빠지며 수비수를 끌어내 공간을 더 크게 만든다. 데 케텔라에르는 바로 이 틈을 이용해 하프 스페이스 혹은 중앙으로 직선적인 침투를 가져가기 때문에 위니옹의 수비 간격이 한번 흔들리면 박스 근처까지 단번에 진입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위니옹 입장에서는 미드필더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전반부터 중원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해 박스 앞에서 일방적으로 버티는 경기 양상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교체 자원에서도 아탈란타가 확실히 깊은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어 후반 들어서도 압박 강도와 전방 침투의 위협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위니옹은 체력 저하와 간격 관리 문제로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니옹의 간격 관리와 세컨볼 대응 한계가 선명해지고 아탈란타의 전방 침투와 교체 카드 우위가 더해지면서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니옹이 초반에 압박 강도로 버틴다 해도 중원 간격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위험 지역에서의 수비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실점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술 구조와 스쿼드 깊이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안정감까지 고려하면 승부의 균형은 아탈란타 쪽으로 더 강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인 이용은 기본적인 전술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지만 미드필더 간격 관리와 세컨볼 대응에서의 약점이 유럽 강팀을 상대할 때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반면 아탈란타는 중원 압박, 전방 침투, 교체 카드 활용까지 종합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위니옹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팀이라 시간이 갈수록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매치는 위니옹이 버티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 승부의 방향성 자체는 아탈란타 쪽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는 편이 보다 설득력 있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위니옹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아틀레틱 빌바오 vs 스포르팅 CP. 이 매치업은 결국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전환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으로 박스 안을 공략하느냐의 싸움이다. 빌바오는 더블 볼란치의 탈압박 이후 니코 윌리엄스와 3세트를 거쳐 구르제타에게 공을 전달하는 선명한 전진 루트를 보유하고 있어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에서 꾸준히 찬스를 양산할 수 있다. 그리고 구르제타의 문전 움직임과 3세트의 박스 침투가 겹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세컨 찬스 상황에서도 슈팅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스포르팅 리스본은 곤살베스와 트링캉의 개인 기량에 기대는 공격 장면이 많은 편이라 패턴보다는 순간 번뜩임에 의존하는 구도가 자주 나타난다. 이때 빌바오가 중원에서 패스 레인을 차단하고 빠르게 전환에 성공한다면 스포르팅 리스본 풀백 뒤 공간을 계속 두드리며 경기 전체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빌바오는 베렌게르와 이냐키 윌리엄스를 투입해 속도와 파워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지만 스포르팅 리스본은 교체 카드에서 뚜렷한 우위를 만들기 어려운 편이다. 그래서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후반 구간으로 갈수록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빌바오 쪽이 공수 전환과 박스 점유율에서 조금씩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크다. 1빌바오는 탈압박 이후의 패스 연결과 니코 윌리엄스를 축으로 한 전환 공격 패턴이 정리되어 있어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에 스포르팅 리스본은 전방에서의 개인 기량은 위협적이지만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의 뒷공간 관리와 후반 교체 카드에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구도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빌바오가 짧은 패스 네트워크와 폭발적인 측면 스피드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 역시 빌바오 승리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파포스 FC SK vs 슬라비아 프라하. 이 경기는 처음부터 측면 숫자 싸움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파포스는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면서 슬라비아 프라하의 단일 윙백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특히 오른발 인프런트 킥이 강점인 오르샤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풀백이 바깥을 넓게 파고드는 2대1 패턴이 반복해서 만들어진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중앙 숫자는 풍부하지만 측면에서 1대2로 밀리는 구도가 누적되면 수비 라인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박스 근처 하프 스페이스가 비기 시작하고 드라고미르가 이 공간에서 공을 받아 방향 전환이나 슈팅 선택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앤더슨 실바는 최전방에서 수비수 등을 치고 버티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컨볼 경합 상황에서 다시 박스로 재침투해 마무리 찬스를 노린다. 오르샤는 과거 전남과 울산에서 활약하던 시절부터 오른발 인프런트 킥 하나로 경기 흐름을 바꾸던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토너먼트 성격의 경기에서 더욱 위협적인 존재감이 예상된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3-4-1-2 특유의 중앙 압박으로 초반 균형을 찾겠지만 양쪽 폭이 넓게 벌어진 상황에서 라인 간격이 흔들리면 3백 전체가 뒤로 물러나는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파포스는 이런 장면에서 굳이 점유를 길게 끌고 가지 않고 측면 전환 한 번으로 박스 주변까지 직선적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그 과정에서 오르샤의 가마차는 슈팅과 드라고 미르의 침투, 앤더슨 실바의 마무리가 삼각형처럼 맞물리면 슬라비아 프라하의 하이볼 대응과 세컨볼 정리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슬라비아 프라하는 프레코프의 제공권과 자페이리스의 라인 사이 움직임을 통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파포스가 더블 볼란치로 미리 중앙 차단선을 세워두면 패스 각도가 제한된다. 또한 파포스 수비진은 박스 앞에서 섣불리 튀어나가기보다 좌우 커버 범위를 넓혀놓고 세컨볼 경합에서 먼저 반응하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측면, 오버로드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라는 파포스에 설계된 공격 패턴이 더 자주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슬라비아 프라하의 윙백의 왕복 주행을 반복하다 보면 후반 중반 이후에는 폭기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파포스에게 유리한 변수다. 이런 구조라면 경기 전체 흐름은 파포스가 주도권을 쥔 채 찬스 수를 계속 쌓아가는 그림, 슬라비아 프라하는 간헐적인 역습과 세트피스에 기대는 그림으로 그려진다. 결국 측면 숫자, 우위와 오르샤의 킥 퀄리티, 그리고 세컨볼에서 앞서 나가는 집중력까지 감안하면 파포스 쪽 승리 기대값이 한층 더 높게 형성되는 매치업이라 볼 수 있다. 1파포스는 윙포워드와 풀백의 동시 전진과 오르샤의 인프런트 킥을 앞세워 측면에서부터 경기를 설계해 들어가는 팀이다. 반면 슬라비아 프라하는 중앙 밀집과 압박은 좋지만 측면 숫자 싸움과 세컨볼 경합에서 반복적으로 밀리면 후반의 체력과 간격 문제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다. 이번 맞대결은 측면 오버로드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라는 파포스의 설계가 더 잘 구현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파포스 승리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질 여지가 크다. 파포스 입장에서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전술적 상성을 실제 결과로 연결해놔야 하는 중요한 승부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포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